안녕하세요, 구투맨입니다. 태풍이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다들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간단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맨발 걷기 32일 차고요.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인한 이제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진 않고요. 잠은 잘 잡니다. 그리고 통증 감소 효과는 계속 평균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거의 이제 항문이 직장에 이제 암세포 덩어리가 몰려 있어가지고 항문이 막혀서 덩어리로 변을 못 본다 그랬는데 덩어리로 조금씩 변을 본다 그랬잖아요. 덩어리로 조금씩 변을 보는 상태는 이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변이 나오려고 할 때 직장에 이제 뭘 먹으면은 직장에 이렇게 이제 변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항문을 암세포 덩어리들이 막고 있으니까 변은 나오려고 그러고 암세포 덩어리는 막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변을 볼 때마다 막 장에 이렇게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이 생각보다 꽤 고통스럽습니다. 요거는 이 직장에 있는 암세포들이 크기가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어져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통증이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 통증도 오기는 오지만 많이 좀 약해진 상태라서, 그리고 오더라도 견딜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맨발 걷기를 더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먹거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 식단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딱히 철저하게 이제 암 환자들은 뭐 자연 식단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자연 식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 먹던 거대로 먹습니다. 뭐 따로 뭐 식단을 여러분들에게 난 이런 식단을 먹습니다 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된장국, 된장찌개 이거 먹고, 김치, 뭐 나물 몇 가지, 또 뭐 이제 그 디저트로 과일, 그리고 또 아침에 뭐 사과랑 당근이랑 이런 거 갈아서 먹고,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답니다. 그런데 입맛이 너무 없어요. 이 암에 걸리고 나서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입맛이 없는 거. 근데 이 입맛이 없는 고통이 다른 암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그게 세가지고, 이건 뭐, 얘기하기도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 복지경이잖아요. 더우니까, 복지경에는 거의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이제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저번에 뉴스 보니까 소들도 사료를 이제 작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질 못하겠어요. 소화도 좀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근데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냥 뭐 먹는 게 고역이에요. 입에 들어가면 그냥 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으니까 그게 고역이고, 또 이게 배출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소식하고 간헐적 단식한다고요. 이거를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어쨌든 먹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아무 맛을 못 느끼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고기나 기름진 거 있는 거 싫어하고 가공식품 안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암에 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된장국, 된장찌개, 나물, 뭐 김치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게 입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못 먹겠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굶었거든요. 굶어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고기도 뭐 암 환자가 하루 1일 그 권장치가 뭐 55g이다 그러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 제가 작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그렇게라도 먹어야지 버티게 이제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지, 안 그러면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평상시에 안 먹던 걸 먹고 있습니다. 뭐 냉동 만두도 먹고, 뭐 냉동 그 돈가스도 먹고, 이렇게 가공식품을 그렇다고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정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먹습니다. 이거라도 안 먹으면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단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고 아무거나 먹는다. 예.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먹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주제가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질산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질산염을 언제 알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알았으니까 지금은 또 꽤 오래전 얘기죠. 서양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질산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채소들, 배추, 무, 시금치, 당근, 치커리, 비트, 상추, 이런 데 들어있는 건데요. 이제 질소비료를 주면은 그 질소비료가 이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질산염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축적이 됩니다. 그 질산염이 축적이 된 채소를 먹으면, 야채나 채소를 먹으면은 그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서 단백질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니트로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국제연합 식량기구인가?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FAO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1일 최대 그 질산염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ADI라 그러는데 그게 218mg이에요. 그 ADI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이제 그 질산염의 그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김치만 먹어도 이제 그 ADI 218mg에 뭐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초과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이제 배추, 무, 상추, 뭐 비트, 치커리, 이런 것들의 그 질산염 양을, 축적된 양을 언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양의 그 질산염 농도치를 보여줬거든요.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이상.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질산염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걸 처음 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국민들 3명 중에 2명이 암 환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질산염 때문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질산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복합적인 뭐 이렇게 이게 질산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뭐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랄까 다른 견해도 있어요. 아니다. 오히려 질산염이라는 거는 일단 물에 씻으면은 날아가고 물에 씻거나 뭐 데치거나 삶거나 뭐 튀기거나 이러면은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70% 정도는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소량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우리 몸에 도움을 줬으면 좋지 이게 뭐 발암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하진 않는다. 오히려 질산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른 쪽 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량이라도 그쪽 얘기도 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쪽 얘기도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질산염이 일단 우리 몸속에 뭐 얼마가 들어오든 들어오면 니트로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질산염이 암과 관련이 있든 없든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야채나 채소에 대해서 농약이나 뭐 중금속 그 기준치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 선택권을 주자는 거죠. 이 질산염 1일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나 무, 상추 이런 그런 그 채소의 질산염 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정해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죠. 그런데 제 주위에 그러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루에 줄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는데도 폐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뭐 어떤 유전적인 요인인지 어쩐 그분만의 특징적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분을 이제 샘플로 딱 정해가지고 그거 봐라, 담배를 아무리 펴도 이렇게 폐암에 걸리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담배와 폐암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80대 이제 고령이신데, 어머니랑 저랑 먹는 게 이제 한 집에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뭐 저희 어머니도 기름진 거 고기 싫어하시고, 뭐 가공식품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로 야채, 채소, 과일 이런 식단 위주로 오랫동안 먹었는데, 특히 이 그 질산염이 대장암과 암 중에서도 대장암과 연관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장암에 걸렸고, 그럼 또 우리 어머니 어떠냐? 우리 어머니는 안 걸렸거든요. 암에 걸리시지를 않았으니까. 이거 내가 질산염 때문에 그러면 대장암에 걸렸다라고 보기도 힘든 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질산염이 뭐 암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암 환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질산염에 대한 일일 허용 기준치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얼마나 이제 채소에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일 거예요. 제가 그 KBS 1TV에 보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가 있으면 자주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 그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암 관련 뭐 수술이랄지 뭐 치료 기술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기 때문에 성공률과 치료율이 굳이 외국에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으면,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낫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막 발표하시는 걸 봤는데, 얼핏 보면은 그게 그래 우리나라가 암 그래 관련 기술이 그렇게 좋구나, 우리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암 뭐 수술이나 이런 치료 쪽으로 테크닉이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암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암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지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살래? 아니면 암 관련 그런 뭐 기술이 떨어져도 암 환자가 없는 나라 가서 살래?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는 국가적으로 진짜 정말 이 암 관련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뭐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암 관련 그 정책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암 관련 뭐 수술이나 이런 게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암에 걸리세요. 암에 걸리시면 우리가 낫게는 해드릴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역학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암 환자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암에 걸리십시오. 예.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에 걸려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 뭐 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고 뭐 그러고 있어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까지 야채나 채소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냐?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세요. 전 대학 다닐 때 그걸 알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마트에서 그냥 야채나 채소 사 먹었거든요. 제가 마트를 먹었는데, 그럼 유기농은 안전하냐? 우리 이게 조합 같은데, 이제 있잖아요. 뭐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뭐 조합원을 가입하면, 이렇게 이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는 거의 농가랑 1대1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공고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무슨 조합에서 하는 그런 식품 매장이요.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기농은 안전하냐? 아닙니다. 질소비료, 제가 아까 질소비료 얘기했는데, 질소비료를 썼다고 해서, 질소비료를 안 썼다고 해서, 질산염 수치가 낮으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유기농도 유기농 나름의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질산염 수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유기농이 질소비료를 쓴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질산염 수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국가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냥 내가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는 거는 내 땅에서 내가 직접 기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른 농산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가적으로 어떤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하나 크게 던지지 않았나. 근데 이건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질산염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사 먹겠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고, 그래도, 이런 또 유해성이 있으니까 나는 조심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고, 질산염에 대한 일일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댓글에 또 엄청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려나?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누우면 죽고, 맨발로 걸으면서 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